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대 나온 여자입니다. 사실은 꼭 해보고 싶었던 말 중 하나라 이렇게 제 사연 시작하기 전에 청자님들 재미있으시라 오늘 띄워보았고요. 다들 뭐야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4년제 미대 나온 사람이긴 합니다. 절대 없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도 알아준다는 서울에 있는 미대 중 한 곳을 졸업한 사람이죠. 한국은 참 뭐라고 할까? 틀에 박힌 생각으로 많이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 쪽으로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레 외국 여행도 자주 가면서 견문을 넓히고 했는데 우리나라만큼 대학의 타이틀이란 것에 목매며 사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들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일단 넘어가 보고요. 아무튼 제가 내놓으라 하는 미대를 졸업은 했지만 한 회사에 진득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직과 퇴직을 1년 단위로 반복하며 살았죠. 이게 정말 회사 체질인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면 다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의자에 딱 앉기만 해도 마치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렸던 저는 생각한 거죠. 이 회사는 나랑 맞지 않는다. 나랑 맞는 회사를 찾아 나서자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4번째 회사를 퇴사할 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죠. 나라는 인간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회사 같은 곳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 안 맞는 사람이다 하고 말이에요. 이런 고심 끝에 저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꽤나 길었던 회사 생활에 늦게 시작한 미용이었지만 원래도 미용이나 뷰티 이 방면으로는 관심이 많기도 해서 곧잘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미용사 자격증을 수료했어요. 저를 그 비싸다는 미대 4년제 대학을 졸업시켜 놓고 부모님은 뭐라 안 하셨냐고요? 네,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은 노후 준비 다 했다고 저나 언니한테 훗날 매달릴 생각 없으니 제 뜻대로 해보라 하더군요. 물론 언니도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요. 아마 전 이런 부모님의 생각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잘 지내고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저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미용실과 같이 모든 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고 요즘 붐이라는 MZ 세대를 타깃으로 한 펌과 염색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실을 운영했죠. 요즘 세대들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때그때 유행하는 머리색, 펌이 수시로 바뀌니 유행을 따라 광고를 했죠. 제가 펌과 염색을 주 타깃으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만큼 이 염색과 펌이 유행하는 곳이 없거든요. 물론 외국 사람들 보면 막 화려하고 그런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만큼 염색과 펌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돈이 된다 싶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보자 싶었던 거예요. 일순 제가 회사를 그냥 때려치우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산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 목표가 이토록 확고했기에 아마 부모님도 저를 응원해 주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미용사를 선택한 이유는 별것 없었어요. 일단 미용이라는 것이 시대 흐름만 잘 캐치하고 살면 늙어서까지 할 수 있는 전문직이었고요. 훗날 로봇이나 지금 유행하는 AI로도 대체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사람들의 니즈를 로봇들이 일일이 판단하고 읽기에는 아직 먼 미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다 미용 이쪽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만큼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미용사들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월에 매출을 억씩 찍고 나니까요. 오죽했으면 염색 기술 하나만으로도 집을 샀다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어요. 게다가 미용사도 어찌됐든 사 들어가는 직업이잖아요. 제 고집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엄마도 일단 어디 가서 우리 딸 사장이야 하고 거들먹거릴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전 솔직히 시작을 좀 크게 하고 싶었어요. 괜찮은 몫이 좋은 자리를 제대로 하나 잡아서 다른 미용사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큰 미용실을 운영해보고 싶었죠.
하지만 제 사정상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받는다 해도 무리였어요. 사업이라는 게 3번은 망하고 겨우 1번 성공한다고 하니 무리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열게 된 것은 일단 작은 가게였습니다. 작지만 전문적으로 시작해보자 마음을 먹은 거였죠. 아무튼 이제 들려드릴 사연에 필요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주 이유인 예비시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당시 저는 예비신랑을 만나기도 전에 예비시모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게 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요. 지금 생각해도 딱히 썩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예비시모라는 사람도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문을 연 미용실 건너편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건너편에 떡하니 미용실을 오픈했었기에 사실 친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같은 업종은 이렇게 마주보고 오픈을 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당시에 저는 사실 이게 큰 문제라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럴 만한 게 오롯이 염색과 펌, 이 2가지에만 집중한 곳에다가 최근 트렌드를 파악해 MZ세대를 타기 싫어했으니 건너편 예비시모 가게에는 거의 피해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찾아가는 손님들이 서로 다른 편이라 정말 서로의 수익과 전혀 상관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예비시모라는 사람이 정말 별것 아닌 일로 사소하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마침 미용실 오픈했을 때가 겨울이라 눈이 좀 내리던 날이 많았거든요. 대부분 눈을 치워주시긴 하지만 아무튼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은 본인이 치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눈이 오는 날에는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손님 맞으러 가게 앞눈을 치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가 하루는 요상한 트집을 잡더라고요. 저기요. 어떻게 자기 집 앞만 그렇게 똑 치우고 말아요? 여기 같은 상인의 소속인 거 몰라요? 치우는 김에 여기도 같이 치웠어야지. 네? 제가 왜 거기까지 치워야 해요? 눈은 자기 집 앞 가게 앞만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참나.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려서 눈치가 없는 건가? 예비시모는 저보고 어려서 눈치가 없다는 둥, 처음부터 하는 짓이 여우 같았다는 둥 궁시렁궁시렁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말까지 해서 저는 너무 억울했죠. 그래, 눈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젊은 사장은 어디 상도덕도 없어요? 내 가게가 여기 당신 가게 맞은편에 떡하니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같은 미용실을 오픈해? 이거 거의 나랑 싸우자는 거 아니냐고요? 예비시모의 말이 맞는데 제가 왜 억울하냐고요? 왜냐하면 예비시모가 이 거리에 저와 예비시모 가게밖에 미용실이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이 근방에는 제법 많은 미용실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냥 5분만 걸어 나가면 사방팔방으로 작은 미용실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실제로 전국 미용실 수가 편의점보다 2배 넘게 많다니 말 다했죠. 그런데 굳이 자기 가게 앞에 제가 문을 열었으니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속으로 이 성격 고약한 아줌마 하고 생각을 했죠. 왜? 저는 이때까지도 이 사람이 제 예비시모가 될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게다가 앞서도 말했는데 저는 펌 전용 미용실이에요. 찾아오는 고객층도 다를 뿐더러 서비스 받는 객층도 거의 겹칠 일이 없는데 이런 시비를 거니 황당했죠. 저도 처음에는 제가 크게 잘못한 일이 아니라도 네, 조심할게요 하면서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모가 상도덕 어쩌고 할 때는 서로 고객 늘어나면 돈도 잘 벌고 좋은 거죠 하면서 능글맞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예비 시모가 제 성질을 박박 긁어대더라고요. 하루는 어쩌다 예비 시모와 대판 싸운 날이 있었는데 예비 시모의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었죠. 그날은 어떤 나이가 좀 있는 어르신이 잠시 예비 시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해놓겠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던 날이었어요. 시모 가게에 머리를 하러 왔는데 예비 시모가 뭐 근처에 놀러 나갔는지 안에 사람이 없다고 잠깐 주차해놓고 저기 시장에 장 좀 봐오겠다고 예비 시모에게는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 말 전해주는 일이 뭐 그리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께는 알겠다 말을 하고 전 다시 제 일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가게에 돌아온 예비 시모가 대뜸 제 가게 문을 뻥 열더니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가게 앞에 차를 대놓는 걸 보면 막았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가게 앞 아니라고 아주 모른 척하고 있었지? 다짜고짜 들어온 예비 시모에 머리를 하고 있던 고객도 불편한 기색을 비치기에 저는 좋게 좋게 설명했지만 예비 시모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않더군요. 그러니 저도 목소리가 올라갔고 심지어 제 고객이 예비 시모 가게에 머리하러 오신 분 같더라 말을 해도 믿질 않았어요. 오히려 손님 보고 당신이랑 저 사장이랑 짜고 나 엿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삿대질까지 했고요. 제 손님에게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목소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목소리 높여 싸우다 저한테 말을 전해달라던 사람이 와서 예비 시모를 찾고 나서야 이 소란이 잠잠해졌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사장님, 내가 저기 차 대고 잠시 시장 간댔는데 못 들었어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어머나, 이 여사님. 아우, 저 차가 이 여사님 차였어요? 아니, 요즘 남의 집 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가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아서 난 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죠. 내가 여기 젊은 사장님한테 이야기 전해달라고 했는데 못 들었나 봐.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미리 말을 했어야지. 여기 이 여사님이 와서 차 좀 대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그러면 저도 여기서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어이없는 게 본인이 실수한 걸 알면서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손님도 얼이 빠졌고 이 장면을 제 눈앞에서 보는 저도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턴 이 사람이랑 엮이지 말아야지 싶었습니다. 엮여봤자 내가 좋은 꼴은 못 보겠구나 싶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예비 시모와 간단하게 만나고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예비 신랑은 또 어떻게 만나느냐 하고 말이죠. 참 웃기게도 말이에요. 예비 신랑은 아이러니하게 제 가게를 자주 오던 단골이었습니다. 남자치고는 드물게 주기적으로 와서 펌도 하고 리터치도 받고 거기다 항상 만족한 얼굴로 오늘도 예쁜 머리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까지 하던 손님이었죠. 사람이 얼굴도 훈훈하고 괜찮은데 성격까지 참 좋았으니 절로 눈이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그렇게 손님과 디자이너 사이로 저와 예비 신랑은 조금씩 친분을 쌓아갔고 머리를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의대에 갔다가도 적성에 안 맞는다며 재수까지 해서 공대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렇게 전문직 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취직 자리 하나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당시가 전국적인 역병 때문에 힘들던 때였으니 취직은 더 어려웠죠. 예비 신랑도 이 흐름엔 이길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의대에서 공대까지 다시 들어가 공부를 했던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군대까지 다녀오고 1살, 2살 나이는 먹어가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노선을 바꿔 현재는 의전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재주가 참 많은 사람이죠. 거기다 지금은 무려 졸업반이라 하더군요. 어쨌든 예비 신랑이 이런 사람인데 사실 예비 신랑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랄지도 모르는 저한테 어느 날 슬쩍 대쉬를 하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예비 신랑의 머리를 해주고 있었던 때였는데 갑작스럽게 훅 들어오니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죠. 게다가 원래 저는 고객과는 사귀지 않겠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사람이 참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저도 모르게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순간 그런 예비 신랑의 고백에 그냥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와 예비 신랑이 사귀게 되었죠. 그리고 사귄 지 1년 정도 되던 날까지도 저는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의 어머니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도 딱히 말을 해주지 않았기도 했고요.
제가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1주년 되기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였던 예비 신랑이 제가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을 먹겠다면서 가게로 찾아온 날이었죠. 예비 신랑이 제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예비 시모가 맞은편에서 본 모양이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해서 실루엣이나 보였을까 싶은 시간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는 불이 나게 쫓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런 누추한 데는 왜 들어왔담? 하면서 말이죠. 저도 충격이었어요. 이 경우 없는 아줌마의 아들이 예비 신랑이라니. 어떻게 저런 사람 밑에서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야, 너희들 왜 손잡고 있어? 그 손 당장 못 놔? 얘가 정말 너 대체 뭘 믿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예비 시모는 저희가 가게에서 손을 잡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아주 눈이 돌아가서 난리가 났어요. 물론 놀란 건 저와 예비 신랑 역시 매 마찬가지였죠. 엄마, 여긴 어떻게 알고? 당신도 우리 엄마 알고 있었어? 아니, 그보다 엄마 여긴 왜 왔어요? 뭐? 엄마라고? 저분이 자기 어머니셔? 저는 저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내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거기에 더 놀란 사람은 저희뿐만이 아니었어요. 자기? 지금 우리 아들한테 자기라고 한 거야, 아가씨? 세상에 누가 누구더러 자기래? 예비 시모는 뒷목 잡는 신용을 하며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하면서 예비 신랑을 붙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들 녀석 다 키워놨더니 저 불려시 같은 게 내 손님도 뺏어가고 아들도 뺏어가려고 드네. 그리고 이 녀석이 뭐? 당신 자기? 너 미쳤니? 저도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기가 막힌 건 마찬가지인데 충격이란 충격은 본인 혼자서 다 받은 양 구는 예비 시모.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희 보고 욕을 하는 예비 시모의 말에도 대꾸 한번 못하고 얼이 빠져 있었죠. 설마 이렇게 젠틀한 사람의 어머니가 앞집 사람이었다니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예비 신랑도 그런 자기 엄마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남의 가게에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나가자. 당장 나가. 하면서 예비 시모를 데리곤 그대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그렇게 예비 신랑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예비 신랑이 같이 시간을 보내자 했어도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서 도저히 즐겁게 시간을 보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궁금했어요. 자기 엄마가 미용사인데 왜 저한테 머리를 하러 왔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왜 나한테 머리를 하러 온 거냐 하고 물었더니 글쎄 아들인 예비 신랑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실력이 좀 별로라서 머리를 항상 망쳐놓더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사진을 보여주면은 요즘 애들은 왜 저런 머리를 다 하냐며 스타일 자체를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엄청 웃었죠. 그런 사람이 손님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저한테 경계심을 키워온 건가 싶어서 말이에요. 아무튼 그 뒤로도 예비 시모의 행동은 아주 선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기 아들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 그러는 것 같았죠. 예비 시모는 가게 앞 골목도 마치 본인 구역처럼 사용했습니다. 가끔씩은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를 평상까지 펴서는 거기서 드러누워 선풍기를 켜놓고 쉬기도 하고 그 평상에서 손님들하고 수다를 떨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건 그 평상에서 퍼많은 손님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질 않나, 심지어 생선까지 구워 먹곤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행위 자체는 크게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예비 시모야, 예비 시모 나름대로 자기 가게 앞에서 하던 일이었으니 제가 함부로 터치를 하거나 입을 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죠. 하지만 제 가게는 바로 맞은편인데다가 문까지 유리문이었으니 아무리 문을 닫아놓는다 해도 여러 틈새로 냄새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거기다 저한테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 주변 다른 상인분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겁니다. 특히 동물병원 하시는 분이 큰 피해를 입었었죠. 고기를 또 얌전히 드시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주머니 분들이라 그런지 깔깔깔 거리는 소리가 아주 골목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어요. 게다가 고기 기름은 그냥 길바닥에다 뿌려버리질 않나 제 두 눈을 의심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비 시모의 옆옆 가게였던 동물병원에 있는 반려동물 친구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동물병원에서도 예비 시모의 이런 행동들이 심해지면서 안 좋은 후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상점과 골목길은 그분들 때문에 늘상 지저분했습니다. 벌레도 들끓어서 손님들 눈살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저희 가게에서도 인터넷 후기에다가 앞집 냄새 때문에 머리하는 내내 힘들었다는 말들이 종종 있고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모였음을 알아도 가끔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리 좀 잘해주시면 안 되냐. 냄새나는 음식 좀 안 드시면 안 되냐. 손님들이 불편해한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한테 돌아온 것은 예비 시모의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봤지? 저런다니까. 어린 게 아주 대바라졌어. 저런 게 내 아들을 꼬셔서는 참나 원. 왜? 내 의사 아들 말이야. 머리나 만지는 애랑 내 아들이 수준이나 맞니? 아직 의전 다니는 남자친구를 두고 이미 의사라고 지칭하며 단골 손님들과 함께 제 흉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디까지 하나 싶었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옆에 있던 시몬의 단골 손님이 불쑥 끼어들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시모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오해가 단단히 박혀 있었죠. 이봐요 아가씨. 내가 이 집을 몇 년을 다닌 줄 알아요? 그동안 아가씨같이 그런 말 하는 사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람이 말이야 마음을 그렇게 쓰면 못 써요 못 써. 다들 너무 황당해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하나 싶어 말이 안 나오던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죠? 저는 예비 시모와 실랑이를 벌일 때마다 늘 그랬습니다. 항의를 하면 저들끼리 저거 쌈 한번 싸주면 조용해질 거다. 안 나눠줘서 배알 꼴려서 저런다면서 깔깔거리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맞받아치지도 못하고 금방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쪽수도 그렇고 아줌마들의 입담을 아직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분명 저만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건 아니었을 게 분명합니다. 다른 상인들도 잔뜩 화가 나서 바로 앞집인 저한테도 예비 시모의 가게에 항의를 넣자고 어떤 프린트물까지 출력해 와서는 서명해달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상인들이 그랬거나 말았거나 예비 시모는 신경조차 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내 가게 앞을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데 지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고 내 배째라는 듯이 행동했거든요. 자기 상황이 별로 좋지도 못하면서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저를 두고는 예비 시모라는 사람은 오히려 제 경계심을 더 키우는 행동을 했어요. 어떤 말이었냐고요?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쟨 공부도 못했으니 이런 미용일이나 하고 있는 거야. 나 때야 먹고 사는 게 바빴으니 기술이라면 뭐라도 배워야 했지만 요즘은 뭐야? 애들이 전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시대잖아.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이런 미용일을 하고 산담? 본인도 저와 같은 미용사였으면서도 아주 신명나게 미용사라는 일을 까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렇게 상도덕 없이 구는 거 제 부모님은 아나 몰라? 만약 건너편에 미용실이 있다는 거 제 부모님이 알았으면 그대로 가게 문을 열게 했을까? 아니지. 그 자식의 그 어미라고 똑같은 사람이었을지도. 하는데 순간 열이 뻗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제 부모님까지 욕보이는 건 물론이고 저를 아주 기사회생도 불가한 사람으로 말을 하고 다녔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자기 아들 자랑은 잊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 더 어이가 없었어요. 정작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는 본인이 그렇게 모자라다던 저였으니까요. 나는 의사 아들이 있어서 행복하지. 제 부모님은 얘가 이딴 미용일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자랑은 하고 다니겠어? 하면서 제 욕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솔직히 저에 대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러고 다니니 이젠 화도 안 나더라고요. 아니, 저도 4년째 내놓으라 할 미대에 나온 사람인데 무슨 공부 타령을 제 앞에서 하냐고요.
참 본인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아마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저런 인간이 예비 시모인데 왜 예비 신랑이랑 헤어질 생각을 안 했냐고 말이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라는 사람은 저럴지언정 예비 신랑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도 예비 시모가 자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결혼하면 자주 안 볼 사람이 될 거라면서 저한테 저 자세로 결혼하고 싶다 하고 나왔으니까요. 아무튼 저와 예비 신랑은 예비 시모가 이 난리를 부리든지 말든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기에 슬슬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들이 있진 않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결혼식 준비에 양가, 인사, 상견례 정도가 다죠. 맞아요. 이 중에서는 저희는 서로 집안에 인사는 하러 가야지 생각했던 찰나였어요. 솔직히 저만 시댁에 가서 인사를 하면 됐죠. 예비 신랑은 이미 저희 집에 와서 인사를 한 상태였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신랑이 참 예의가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라면서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며 이미 저희 사이를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가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상견례 날까지 잡으려고 했죠. 저희가 조금 결혼을 서두르는 감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신랑이 곧 의전원을 졸업하게 되는데 그러면 병원 들어가서 인턴 생활도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결혼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어진다 싶었으니 미리 결혼 준비를 해놓자 싶었거든요. 앞서 제가 말한 사실들 때문에 예비 신랑이 계획이 없이 막 이것저것 하는 사람 같지만 나름 큰 틀은 잡고 계획대로 척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미리미리 시작했던 거였죠. 그런데 예비 시모의 뭐라고 할까? 저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보면 답이 나온달까요? 제가 결혼만 하면 그냥 대놓고 시집살이를 된통 당할 것 같은 그런 면을 점점 더 드러내니 시간이 갈수록 저도 이 결혼 하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저를 엄청 괴롭혔는데 시집 가면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결심하고 예비 신랑에게 말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 결혼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말이에요. 우리 결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당신도 이유는 알 거라고 생각해. 이번만 해도 그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걸 좀 봐. 아무리 그래도 우리끼리 하는 결혼인데 우리 엄마를 거기서 꺼내는 건 아니잖아. 장모님 장인어른도 나 좋아하시고 우리 결혼하는 거 허락하셨잖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전에도 말했지. 당신 어머니라는 사람이 친구들을 앞에 두고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거기다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배운 것도 없어서 미용이나 하고 다니는 애래. 심지어 우리 부모님까지 욕 보이시더라.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해?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난 절대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 우리 결혼하면 내가 더 잘할게. 우리가 엄마한테 당신이 시집살이 하는 일 절대 없도록 내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제발 생각해보겠다는 말은 하지 마. 예비 신랑은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제가 결혼을 좀 더 생각해보자는 말 한마디에 저를 정말 사랑했는지 안 된다고 자기 엄마 때문에 절 포기할 수 없다며 매달리며 우는 겁니다. 중간에서 자기가 더 잘하겠다며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쉽게 넘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도 예비 시모의 태도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잘 달래서 시간을 가지자 했죠. 내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다는 거지. 아무래도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싶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당신도 이해하고 있잖아. 매달리는 예비 신랑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단호하게 예비 신랑을 밀어냈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 두 사람만 아무 문제 없다면 좋은 거 아니냐는 예비 신랑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결혼까지 가는 건 무리라 생각했죠.
물론 저도 예비 신랑과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결국 결혼은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니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일찍부터 예약이 들어와 그날도 어김없이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엄청 화가 난 상태로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너 애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뭐랬길래 애가 물 한 모금도 안 먹겠다 그러는데. 예비 신랑과 조금 시간을 가지자 말한 지 한 일주일쯤 되던 날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저 때문에 자기 귀한 아들이 지금 말라 비틀어가고 있다며 또 저 때문에 자기랑 아들 사이가 멀어졌다면서 제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말을 했죠. 니년 주려고 우리 아들 의사 만든 줄 알아? 니년 온 후로 우리 집 장사도 안 되고 정말 니년 온 뒤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제발 우리 눈앞에서 당장 꺼져. 어처구니가 없었죠. 지금까진 예비 시모라 참았지만 이제 저도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에 쌓아둔 말을 하나씩 풀기 시작했죠. 저기요 아줌마, 아줌마 실력 영광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손님 없는 건 누구 탓인데 장사 안 되는 걸 왜 남 탓을 하고 그래요? 뭐라고? 아줌마? 너 지금 시어미한테 아줌마라 그랬니? 참나, 언제는 자기 아들 나한테 못 준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시어머니 행세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솔직히 아줌마 똥손이라고 이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뭘 숨기려 그래요? 잘못도 없는 사람 붙잡고 무슨 난리야 이게? 별꼴이야. 뭐? 너 인연이 뭘 잘못 먹었나?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래? 솔직하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부터 아줌마 가게는 잘 된 적도 없는데 왜 자꾸만 저희 가게 찾아와서 제 탓을 하세요? 저도 다 알건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죠.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매달리는 사람은 바로 아줌마가 그렇게 마지못해 아끼는 당신 아들이니까 말이에요. 저는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할 말 안 할 말 구분할 필요 없다 싶어서 입 밖으로 다 내뱉었죠. 그러니까 아주 저를 미친년이라면서 가게 안에서 발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맞는 말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말이에요. 머리하는 기계들 중에는요. 제법 값 나가는 물건도 많고 험하게 다루면 위험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아주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 화를 참을 필요도 없었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저도 제 편 하나 더 하자 싶어서 언니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죠. 꺼져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아줌마예요. 어디 우리 언니 보고 그 주둥이 잘 놀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비 시모는 그런 저를 보고 어린 것이 싹퉁바가지 없다 하면서 예의를 밥 말아 먹었냐는 둥 아주 험한 말을 했지만 저는 욕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싶어 끝까지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언니를 보고 예비 시모는 아주 사색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언니는 말이죠. 잘 나가는 변호사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예비 시모 가게가 있는 건물을 샀는데 저는 언니를 불렀다 했는데 본인 상가 건물주가 눈앞에 있으니 아마 놀랄 노자였겠죠. 게다가 저는 시모 가게가 있는 1층 상가의 상가 주인이 될 예정이었어요. 건물주이던 언니가 어차피 지금 제 가게랑 상가가 가까우니 건물 관리도 할 겸 1층 상가를 저보고 사서 관리하면 어떻겠냐 했거든요. 좋은 가격에 준다고. 이건 사실 제가 미용실을 열겠다 하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냥 가족들 도움 없이 저 스스로 성공해보고 싶다 싶어서 자리를 정한 게 또 우연히 언니 건물 건너편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예비 시모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언니가 예비 시모가 장사가 안 된다면서 벌써 2달째 월세가 밀렸는데 짜증난다며 저한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골칫덩어리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월세를 못 내겠다고.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아니, 사람이 왜 그러고 사는 거래?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거기다 장사도 안 된다는 사람이 1층 가게 앞에 자기는 미용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연관도 없는 온갖 화분들을 질비해놓고 키우니 거기서 벌레가 꼬이고
그래서 근처 다른 상가 사람들이 벌레 생기니까 화분 좀 치워달라고 해도 아주 사냥개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 싸우고, 거기다 저번처럼 자기 앞에 주차라도 잠시 하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건 부지기수. 매일같이 왜 여기에 차 대냐고 매번 시비가 붙었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고기 생선 냄새까지 아주 악명이 높았죠. 이제부터 여기 제 동생이 1층 상가 주인이 될 텐데 앞으로는 제 동생이랑 잘 이야기 나눠보시죠. 아휴, 지긋지긋해. 언니의 이런 말에 저를 보던 시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제 미래의 건물주, 그러니까 잘 보여야 할 사람이 언니에서 저로 바뀌게 될 예정이었으니까요. 상황 파악이 끝난 예비 시모는 언니의 말이 끝나고 자리를 뜨자마자 저한테 바로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막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얘야, 내가 너한테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도 이런 일이 있으면 진작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만. 왜요? 뭐 알고 계셨으면 아예 지금처럼 넙죽 엎드려서 절이라도 할 기세였나요? 아니겠죠. 그냥 기세 등등했겠지. 본인 아들 병원 이 상가에 내자고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그 속을 모를 줄 알았나요? 아마 제 말이 100번 옳았을 겁니다. 이 예비 시모라는 사람은 제가 말한 대로 하고도 추리가 남을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렇듯 차가운 태도로 예비 시모를 대하자 이제는 예비 신랑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동정표를 사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랑 결혼도 하는데 어떻게 이번 일은 좋게 넘어가자꾸나. 아니 왜 시어머니 사랑은 며느리라고 하잖니? 없는 말 지어내지 마시고요. 일단 언니 말대로 밀린 월세부터 어떻게 해결 좀 하시죠. 저는 아줌마처럼 월세 밀리고 관리비도 안 내는 사람한테는 세놓을 생각이 일절 없거든요. 아니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월세는 어떻게든 이번 달 내로 마련해보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사정이 좀 급해서 그래. 장사가 좀 잘 돼야 월세도 내는 거지. 공과금도 지금 겨우 내는데 어떻게 월세까지 낸다 그러니? 밀린 월세 이번 달 내로 주겠다면서 당장은 좀 봐달라 싹싹 비는데 어림없는 소리죠. 제가 그 가게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데요. 이번 달은 물론이고 다음 달이 돼도 이 사람은 절대 밀린 월세 한 번에 갚을 사람이 아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예비 시모의 미용실이 잘 안 된다고는 하나 예비 시모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미용실을 한 사람이니 단골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건 실력과 상관이 없이요. 왜 안 그러면 자기 가게 앞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하는데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서 같이 어울리고 하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잠깐 자리 비운 것만 봐도 그렇고 툭 하면 가게 문을 닫고 놀러 가고 무슨 요즘에 어른들 사이에서 옥반지인가 뭔지가 유행한다면서 저기 사거리에 있는 보석상에서 옥반지를 사기도 하고 심지어 상인의 나들이는 꼭 참석하고 놀러 다니면서 자꾸만 이상하게 월세 낼 돈이 없다라. 청자님들은 어떻게 저희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모르겠네요. 언니가 이런 사람의 뭘 믿고 지금까지 가게세를 놔주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게다가 예비 시모의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언니 이전의 건물주와는 어떻게 친하게 지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월세를 상습적으로 밀려도 어떻게 하하호호하며 넘어가곤 했다네요. 그래서 언니도 처음엔 이런 문제가 있을 줄은 전혀 모르고 건물을 매입했다 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 애초에 쫓아내고 임대업을 시작했겠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은 있으면서 각종 공과금 내는 것을 엄청 아까워하며 최대한 미루고는 놀 거 다 놀고 살 거 다 사다가 마지못해 딱지 좀 붙이러 갑니다 하면 부랴부랴 내는 사람. 예비 시모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본인 사정을 좀 봐달라? 웃기는 소리죠. 그나마도 언니가 일이 바쁘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진 좋게 봐줘서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거지 자꾸 봐주니 이게 습관이 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왜 언니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예비 시모도 이제 임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죠. 상가주대 임차인으로 우리 정식으로 만나기 전에 말할게요. 그냥 가게 정리하세요. 어차피 아줌마 지금 그 건물 월세 이번 달 안으로 제대로 낼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아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든 정리해서 월세 마련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가게 빼란 소리만은 하지 마라. 마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머님을 지금까지 어른 대접하느라 많이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절 아주 우습게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이 지경이 된 마당에도 저한테 반말까지 쓰시는 걸 보면 제 말에 당황한 예비 시모는 상가주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자세로 굽신거리며 다가왔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아갈 대로 돌아가 버린 상황.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져봤자 이미 마음을 정한 제 입에서 나올 말은 정리하세요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예비 시모가 정리해야 할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해줬죠. 방금 집어던진 기계들도 다 물어낼 준비하시고요. 아참! 아침 예약 손님도 왔다가 아줌마 보고는 그냥 가셨으니 아줌마가 알아서 책임지세요. 안 그러면 영업방해로 고소할 테니까. 이 정도 했으면 사람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요. 이 예비 시모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왜냐고요? 처음에는 제가 말했던 기기들 비용을 전혀 안 물려주려고 했거든요. 어라 싶었습니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일 텐데 갚아야 할 마땅한 것들을 안 갚는다? 그래서 전 제가 했던 말대로 당장에 영업방해로 예비시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서는 예비시모에서 아줌마가 되어버린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가게로 찾아오더니 합의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어찌 시엠이 될 사람을 이리 고소를 해. 제발 우리 합의로 끝내자. 제발 건물주님, 저 가게 빼면 월세 절대 감당 못 해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왜 제 물건을 망가뜨리고 도망치려고 하세요? 고소 취하, 합의, 전 절대 못 해드립니다. 망가진 제 물건 다 물어주시기 전까진요. 그리고 가게 정리 똑바로 다 하세요. 한 푼 없이 쫓아내기 전에. 예비 시모는 저한테 빌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타깃을 바꿔서 예비 신랑에게도 이 일들을 말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댁에서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에게 한 소리 단단히 들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듣자 하니 예비 시부도 예비 시모 때문에 다른 상인분들에게 뒤에서 아쉬운 소리를 종종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창피하니 슬슬 가게 정리하고 다른 거 해보면 어떠냐는 말을 하시곤 했다네요. 예비 신랑도 예비 시부와 입장은 같았습니다. 제가 좀 강경하게 나오긴 해도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제 일이고 본인 어머니의 잘못이니 제가 어떻게 나오든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니 노선을 바꿔선 같은 업계 사람이니 본인이 대선배님 아니냐, 선배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괘씸하다 싶어 합의 안 해줄까도 싶었는데 제가 예비 신랑과 헤어질 마음은 없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합의하고 고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제가 호구 같았지만 이 시어머니라는 사람 때문에 정말 평생에 있을 제 짝을 잃을 순 없었어요. 다들 제 마음 이해하시죠? 아무튼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언니한테 완전히 1층을 샀고요. 상가 주인이 바뀌었으니 상가에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시댁에서 결국은 예비 시모 보고 가게를 당장 빼라고 했는지 예비 시모가 본인 가게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예비 시모를 무시한 채 상인들이랑 인사를 했고요. 주변 상인들이 드디어 저 아줌마 가게 정리하냐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쉽긴 하겠지만 저 사람 진작에 가게 뺐어야 했어. 젊은 사람이 잘 생각했네. 이러면서 은근히 예비 시모가 나가는 걸 반기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습니다. 시모는 시댁에서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얌전하게 사는 중이에요. 거기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 가게를 잃은 시몬 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평소에 저한테 못살게 굴었던 게 제 솜씨가 좋다면서 그러니까 심술이 나서 그런 거라 하네요.
본인은 점점 트렌드를 못 따라가니 뒤떨어지는 느낌이었다나요? 그걸 받아들이기엔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다더군요. 제 가게에서 이것저것 요즘 트렌드를 배우시고는 세상 참 많이 달라졌네. 예전엔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러던 것들인데 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좀 갑니다. 남편과 결혼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와 그런 일이 있었으니 저희 집안에선 저런 미친 여자 있는데 내 딸 못 보낸다 난리가 났고요. 남편은 종종 저희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곤 따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게 하겠습니다 말했어요. 사실 제 부모님은 남편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모습들은 보기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저도 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정식으로 상견례 날을 잡을 수 있었죠. 상견례 날에는 시부도 나서서 부모님께 집사람 제가 잘 단속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시모는 뭐 이 일을 저지른 당사자니 고개 푹 숙이고 조용히 있었죠. 대화를 나누어 보니 시모도 조금 긴장이 풀어졌는지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이왕 결혼하기로 했고 이제 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니 척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남편은 현재 인턴 2년 차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이전하고 달리 가게가 잘 나가는 중이라 집안일을 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바삐 사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희 사정을 대신해 시모가 가끔이지만 저희 집 청소와 집안일 전반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저한테 잘못한 일도 있고 시댁에서 시부 눈치 때문에 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요. 저는 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직업으로 귀천을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직업이야 어찌됐건 사는 것만 잘 살면 만사 오케이잖아요. 그래서 청자님들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너무 나눠서만 보지 말고 한 번쯤은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면서 살면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길어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엄마한테 혐오감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엄마를 너무 혐오하게 된 이후로 인생이 활짝 펴서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30대고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오늘은 제가 15살 때 겪었던 썰을 이야기할까 해요. 지금은 엄청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 팔자가 좀 꼬였었거든요. 저는 초등학생 때 엄마를 잃어서 아빠 손에 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저희 아빠는 변호사였거든요. 변호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 혼자서 어떻게든 저를 케어해 줬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5년 만이었나? 그때 아빠가 바빠지기도 했고 아빠로서 혼자 사춘기 딸을 케어하고 집안일도 잘하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아빠는 점점 더 바빠졌고 사건들이 쌓일수록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곤 했거든요. 아빠가 제가 잠에서 깨기 전에 출근했고 밤에는 제가 이미 잠든 후에야 돌아왔어요. 주말에도 가끔은 중요한 사건 때문에 사무실에 가야 했죠. 부모가 와서 돌봐주긴 했지만 한참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때라 외로웠어요. 아빠랑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서의 문제나 친구들과의 갈등도 혼자 해결해야 했는데요. 엄마가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해주었을 작은 것들. 예를 들면 학교 행사에 참석하거나 속상할 때 위로해주는 것 같은 일들을 아빠는 해주지 못했죠.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라서 아빠한테 서운한 감정을 좋게 표현하지 못했어요.
짜증을 부리고 떼를 쓰는 걸로 표현했는데요. 틈만 나면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한테 이런 식으로 성질을 냈어요. 아빠는 왜 맨날 바빠? 왜 맨날 늦게 오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어디 학교 다니고 몇 반인지 모르잖아. 저번에 생일도 까먹어놓고 이럴 거면 왜 나왔어? 제가 이러니까 아빠가 한숨을 푹 쉬면서 왜 또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일부러 무례하게 굴거나 반항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그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아빠와 멀어져 갔고 아빠도 저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어요. 저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다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딸이랑 계속 부딪혀서 우리 딸이랑 가정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더라. 그런데 때마침 내가 아는 어르신이 소개를 해주셔서 재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고 있거든. 만난 지 꽤 됐는데 좋은 사람이더라. 사립유치원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내가 딸이랑 자꾸 부딪힌다고 하니까 상담도 잘해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아빠가 이러시길래 이렇게 바쁜 아빠를 이해해주고 만나고 있는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한번 만나본다고 이야기해봤어요. 아빠가 곧바로 약속을 잡으시더니 주말에 만나보러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주말에 아빠를 따라가서 만나봤는데 아빠 말대로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먼저 다가오셔서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 네가 내 딸이 되래니?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이제부터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도 되니까 편하게 부르렴. 아줌마가 이러길래 제가 긴장해서 좀 굳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지금 엄마라고 부르는 게 부담스러우면 차차 시간을 갖자고 하더라고요. 아줌마가 이날만 잘해주신 게 아니라 저를 만날 때마다 잘 웃어주시고 말도 예쁘게 해주셨어요. 저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저도 좋았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 계모한테 마음의 문을 열게 돼서 먼저 말도 걸고 이런저런 수다도 떨었던 것 같아요. 아빠도 저랑 자기 여자친구가 잘 지내는 거 보고 재혼을 하셨죠. 그렇게 전 아줌마라고 부르던 호칭을 엄마라고 고쳐 부르게 됐는데요. 아빠랑 저, 계모랑 셋이서 살게 됐는데 계모가 유치원 선생님이라 그런지 집도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고 요리도 잘하더라고요. 게다가 제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엄마로서 마땅히 해줘야 하는 것들을 능숙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 같이 살게 된 후로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시 유치원 선생님이라 그런지 가정적이네. 이래서 다들 선생님이랑 결혼하려고 하나 봐. 집안일도 잘하지, 육아에 교육도 잘 시키지. 역시 우리 와이프는 뭐라든 간에 야무지게 잘하네. 아빠가 이러셔서 계모가 수줍게 웃으면서 별말을 다 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계모랑 같이 살면서 느끼게 된 게 있는데 아빠가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은 전부 다 가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계모랑 살아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계모는 아빠가 있을 때만 저한테 잘해주는 척, 없으면 엄청 냉랭했어요. 아빠 있을 때는 사근사근한 말투로 이랬거든요. 딸, 이리 와서 밥 먹자. 밥 먹고 나서 엄마 부탁 좀 들어줄래? 잠깐이면 돼. 엄마랑 딸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아주 상냥하게 대했었는데요. 그런데 아빠가 없을 때는 바로 돌변해서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왜 넌 한 번 부르면 안 오는 거니? 내가 만만해서 이러는 거지. 이게 어디 한번 혼나봐야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 아빠한테 말하기만 해봐.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근데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겠다. 니네 아빠가 내 말을 믿겠니? 네 말을 믿겠니? 계모가 이런 말만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질을 하며 권위적으로 굴었어요. 전 그 당시에 너무 어려서 그런 계모한테 맞설 생각을 못했죠. 계모가 입만 열면 굳어버렸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 눈치가 없으시기도 했고 워낙 바빴잖아요. 집은 거의 자러 오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계모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생일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전 당연히 계모가 절 버릴 줄 알았는데 저를 계속 데리고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전혀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게 한 가지 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재산이 상속되잖아요. 하지만 계모라서 1.5대 1의 비율로 계모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됐는데 계모가 법적인 후견인이 되면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재산을 건들지는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동료 변호사들이 직접 후견인이 되어주진 못해도 미성년자인 저를 위해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재산을 빼앗지도 못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계모가 절 내치지는 못했고 아주 차갑게 대했어요. 전 그때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고 성인이 된 후로 저를 왜 계모가 데려갔는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계모가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 끼고 살았던 거죠. 전 그때부터 전보다 더한 괴롭힘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정말 상처받은 날이 있는데 그날은 학교에서 부모님 참관 수업이 있으니 통지서를 나눠준 날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 계모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엄마, 부모님 참관 수업이 있는데 와주실 수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저 빼고 다른 엄마들은 다 왔는데 저만 안 와서요.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겨우겨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계모가 저한테 신경질을 내면서 이런 막말을 했어요. 뭐? 내가 거길 왜 가야 하는데? 다른 집 엄마들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이니까 갔겠지. 정 부모님이 필요한 거면 무덤에 있는 네 아빠한테 와달라고 부탁해봐. 계모가 이러길래 진짜 울컥해서 엉엉 울 뻔했죠. 그리고 제 생일 때는 선물을 아예 안 챙겨줘서 생일 케이크 한 번 못 먹어봤어요. 심지어 제가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한 날이 있었는데 그때 담임쌤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학교에 왜 안 온 거냐고 걱정했는지 계모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저한테 이리 윽박지르는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출근하러 갔다가 돌아와야 하냐? 담임쌤한테 연락 왔으니까 아픈 척하지 말고 학교 쳐가라. 좋은 말 할 때 안 가면 쫓아낼 거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 계모가 이래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고 도망갔었어요. 그날 열이 펄펄 나는데도 학교에 갔다가 담임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보냈었는데요. 전 이렇게 지옥 같은 집에서 버티고 살던 와중 계모가 참 능력도 좋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을 거예요. 계모가 퇴근하자마자 저보고 이리 와보라고 하더니 이런 식으로 재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 학부모를 만나다가 살림을 합치게 됐거든. 편부 가정이고 유치원생 아가도 있는 사람이랑 새 가정을 꾸릴 건데 넌 어떻게 할 거야? 계모가 이러길래 속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전 그때 중학생이라 상속과 관련된 법조항 같은 거 하나도 몰라서 버림받을까봐 계모한테 이렇게 사정하고 말았죠. 저도 데려가 주세요. 밥 빨래 다 할게요. 유치원생 아가도 제가 다 봐줄 수 있어요. 저 밥이랑 빨래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데려가서 다 시키세요. 제가 이렇게 막 빌면서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계모가 집안일도 귀찮아하고 애는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제 말에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 계모가 저한테 남겨진 재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리고 어떻게 애를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이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나 싶었을 거예요. 계모가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랑 전화통화하는 걸 엿들은 적이 있는데요. 계모가 원래부터 애들을 싫어했던 건 아닌지 짜증을 내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옛날엔 진짜 애들을 좋아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몰라. 일을 하면서 말 안 듣고 싸가지 없는 애들을 워낙 많이 만나서 그래. 예의 없는 학부모한테 시달리다 보니 애들한테 온갖 정이 떨어졌어. 근데 또 돈은 벌어야 하고 할 줄 아는 게 애들 돌보고 가르치는 일뿐이라 계속해서 하게 되네. 안 그래도 만나고 있는 새 남자가 애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애를 너무 싫어하게 돼서 걱정이야. 계모가 이러면서 그 남자가 애만 없으면 딱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전화 통화 내용을 전부 다 들었으니까 아가를 봐주겠다는 어필을 한 거예요. 재산 문제도 있고 새 남자의 육아 고민도 있었으니 제가 쓸모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계모가 저를 데리고 가주기로 했어요. 계모가 데리고 가기 전에 엄청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새아빠가 될 사람이니까 정없이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사교적으로 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고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모를 따라갔는데요. 그렇게 제가 새아빠를 소개받는 자리를 가지게 됐어요. 한 식당에 들어가니 새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계모한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아빠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네가 우리 와이프 말 안 했니? 듣던 대로 똘똘하고 야무지게 생겼구나. 우리 와이프가 네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엄청 칭찬하던데. 새아빠가 이러길래 어색하게 꾸벅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는데요. 그 후에 새아빠랑 계모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얘가 엄마를 잃고 얼마 전엔 아빠까지 잃어서 너무 불쌍한 애야. 내가 얼마나 좋으면 제발 데려가 달라고 빌더라고. 당신 애도 키우겠다고 하고 집안일도 하겠다고 하더라. 참 착한 아이니까 같이 살자. 응? 계모가 이러니까 새아빠가 전에도 그 소리 하더니 진짜로 데리고 올 거냐고 하더라고요. 새아빠가 워낙 난감해하니까 계모가 새아빠 팔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속삭였어요. 전 남편이 사고로 저 세상 가게 되면서 남긴 재산이 있어. 애가 아직 미성년자잖아.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고 있지? 계모가 이러니까 새아빠가 저를 힐끔 바라보고 뭐라 속닥거렸어요. 여러분은 계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한마디로 제가 성인이 되면 받을 재산이 있으니 곁에 두자고 한 거죠. 전 앞서 말했다시피 상속에 관련된 건 잘 몰랐기 때문에 계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새 아빠도 계모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성이 착한 사람 같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저를 데리고 오면 여러모로 편할 것 같고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고 불쌍하기도 하고 내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까 봐 받아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아빠랑 계모 그리고 새아빠 애까지 넷이서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계모가 처음에는 이제 살림 합쳤다고 가증스러운 척 연기를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대놓고 절 구박했어요. 그 집에서 저한테 가장 살가운 사람은 유치원생 아가였죠. 절 거의 친언니처럼 따랐어요. 계모의 새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 새 할머니가 계모에게 가끔 전화해서 잔소리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말해줄게요. 계모가 저한테 청소시키고 본인은 소파에 앉아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새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계모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더니 이런 가식을 떨더라고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안 그래도 안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보내드린 반찬은 드셔보셨어요? 맛은 어떠셨어요? 입맛에 맞으셨죠? 계모가 이러면서 착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새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네가 저번에 준 반찬 먹어보니까 영 형편없더라. 요리를 그렇게 못하면 나한테 배우러 오든가 학원을 다녀라. 아님 차라리 반찬을 사 먹든가. 그런 걸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먹이냐? 내가 너한테 반찬까지 보내줘야 하냐? 새할머니가 이러시길래 전 자연스럽게 계모 눈치를 살폈는데요. 계모가 이악 물고 살가운 척을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해서 더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 또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도 먹고 평가해 주세요. 계모가 이런 식으로 몇 마디 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러고는 엄청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직도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계모가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냐면 새할머니가 드셨다는 그 반찬이 제가 한 반찬이었거든요. 계모가 점수는 따고 싶은데 요리는 하기 귀찮아서 본인 시모한테 갖다 바칠 반찬을 제가 만들게 했어요. 제가 한 반찬들은 문제가 없었는데요. 계모랑 새아빠, 양동생까지 제가 한 음식을 다 엄청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제 생각엔 그냥 새할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잔소리하려고 전화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계모가 그 전화 때문에 기분이 엄청 상했는지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더니 제가 한 반찬들을 다 꺼낸 다음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너 이리 와봐. 이거 내가 보는 앞에서 다 먹어. 네 때문에 한 소리 들었잖아. 네가 와서 먹어보고 뭘 고쳐야 하는지 판단해. 전부 다 싹싹 비워서 먹어보고 음식 다시 만들어보라고. 계모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먹으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부엌 쪽으로 향했는데요. 결국 저는 식탁에 앉아 제가 만든 반찬들을 꾸역꾸역 먹어야 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더 되풀이 됐었죠. 억지로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지옥 같은 나날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끔찍한 짓 아닌가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사이코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 후로도 새할머니가 계모한테 잔소리를 하면 괜히 저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 몸에 난 상처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계모가 새아빠한테 안 들키려고 보이지 않는 부위에만 상처가 생기게 했어요. 그리고 흔적이 남으면 저한테 이런 공갈을 하더라고요. 너 행여나 새아빠 앞에서 네 다친 데 보여주기만 해봐. 새아빠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어차피 새아빠한테는 네가 패싸움하고 다닌다고 말해뒀어. 계모가 이러면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전 그때 겨우 중학생이었고 오랫동안 계모에게 휘둘려와서 계모 말대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새아빠한테 몸에 난 흔적들을 들키게 된 거예요. 그날 주말이라 다 같이 모여서 TV를 보고 있는데 TV 위 선반에 물건이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걸 잡았는데요. 근데 손을 높이 들다 보니 손이 위로 올라가서 등이 보인 거예요. 새아빠가 등에 난 상처를 발견했는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야, 다쳤어? 등이 왜 그래? 심하게 다친 것 같은데? 뭐하고 놀았길래 그렇게 다친 거야? 병원에는 갔어? 새아빠가 무심하게 툭툭 내뱉은 말에 계모가 크게 반응했어요. 바로 새아빠 옆에 붙어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 말을 쫑알거리면서 둘러대더라고요. 아, 이거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상처 아니야. 내가 전에 얘가 쌈박질하고 다닌다고 했잖아. 순종적이고 말썽도 안 피우는 애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가 왔는지 애가 학교도 안 가고 노는 애들이랑 어울리고 담배 피고 술 마셔. 그러다가 최근엔 패싸움까지 하고 다니더라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애가 계속 내 말은 안 듣고 사고만 치고 다녀서 힘들어 죽겠어. 계모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새아빠가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전 그런 계모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새아빠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다친 거 보니까 부딪히거나 넘어진 상처처럼 보이지는 않네. 착실하게 학교 다니는 것 같던데 정말로 사고 치고 다니는 거니? 새아빠가 이렇게 물어보길래 전 대답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계모가 이런 식으로 뭐라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저거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 말에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아우 속 터져. 당신한테만 저러는 게 아니라 사춘기가 찾아와서 그런지 나랑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계모가 이러면서 애 키우기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새아빠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별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모 말로는 제가 사고치고 다닌다는데 자기 딸이 새엄마보다 저를 더 따르니까 점점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거기까지였어요. 대신 자기 딸을 잘 돌봐주니까 뭔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 듯 조금씩 챙겨주긴 했었는데요. 새아빠도 뭐 해외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계모한테 속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저항을 하지 않자 계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은 이러다 제가 진짜 죽을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정신없이 도망쳤는데 보니까 제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않고 나왔더라고요.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집에는 죽어도 못 돌아가겠어서 고민하다가 계모를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서로 갔어요. 제 꼴을 본 경찰들이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경찰서 안에서 쉴 수 있게 해줬죠. 그렇게 경찰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모든 게 서러워지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너무 나길래 지갑 속에 있는 아빠 사진을 보면서 오열했어요. 그때 경찰 한 분이 오셔서 저를 달래줬거든요.
저를 달래주다가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봤나 봐요. 경찰이 우리 아빠를 알아보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 사진 뭐예요? 이거 이 회장님이신데? 이 회장님이 아버님이세요?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 회장님 따님이시구나. 잠시만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동안 제가 맞다고 이야기하고 고개도 끄덕이면서 수긍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딘가로 무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찾으시는 이 회장님 따님 지금 경찰서에 와 계십니다.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따님이 도망쳐서 한 얘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찰이 이러길래 제가 깜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몇 분 뒤에 경찰서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경호원까지 대동한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우리 아빠 또래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절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어요. 사실 제가 그쪽 아버님께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변호사님이 시민경찰 회장으로 활동하셨거든요. 의뢰받은 변호 일도 하면서 동네 순찰도 돌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뼛속까지 정의로운 변호사셨어요. 얼마나 정의로웠는지 경찰들에게도 덕망 있고 오랫동안 존경받으셨어요. 회장님이 이러시면서 저희 아빠가 너무 좋으신 분이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혹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아빠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길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 저희 아빠랑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말끝을 흐리니까 회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왜 또 울려나 하나 싶었는데 회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하던 사업이 망했었어요. 아내 보기가 부끄럽고 삶이 막막해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변호사님이 살려주셨어요. 맨날 연락해서 불러내고는 훈계도 하고 정신도 차리게 해주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정말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외국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온 거예요. 회장님이 이러면서 너무나도 아련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해주셨어요. 이 경호원들도 왜 있냐면 외국에서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외국에서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다가 경호원이 또 비서 역할도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온 뒤로도 경호원을 대동하고 있었는데요. 회장님이 이러셔서 경호원을 보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런데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 변호사님을 찾으려고 다른 시민 경찰하던 분을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변호사님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후로 시민 경찰이 소문을 들었는데 변호사님 따님이 계모랑 같이 살게 됐고 어디서 구박받고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도 그 시민 경찰을 통해 변호사님 따님이 구박받고 살고 있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이 카더라 소문만 들은 거고 확실하지가 않아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까지 나서서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완전 제3자라서 나서서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회장님이 이러셔서 저는 당연히 깜짝 놀랐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저를 도와주려고 한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나선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2000년대 초반은 더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지금보다 이웃 간의 정이 좀 넘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장님이 이웃분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남몰래 따님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따님분이 집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경찰한테만 따님분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따님분이 살고 있는 집 근처 이웃에게도 돈을 주고 부탁했거든요. 우리 집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 꼭 연락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경찰들이 저랑 우리 아빠에 대해서 전달 듣고 저를 찾던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와중에 계모는 제가 집을 나가서 경찰에 구박당했다고 신고했을까봐 먼저 경찰서에 전화했나 봐요.
경찰이 글쎄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헷갈렸던 게 경찰서로 웬 전화가 왔었거든요. 딸이 집을 나갔는데 완전 불량하다, 거짓말쟁이다, 찾으면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로 찾아온 애가 그냥 동네 문제아인지 회장님이 찾는 아이인지 파악하고 있다가 방금 전에 들고 있던 이 사진을 보고 알아본 거예요. 경찰이 이러니까 회장님이 제게 천천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정중하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 신세진 아가씨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요. 일단 지금은 당한 상처가 심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켜줄게요. 회장님이 일어서서 경찰서를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싹 다 해봤는데 2주 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원 절차를 밟고 환자복으로 갈아입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병실 침대에 앉아 있으니까 회장님이 어느 여성분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그 여성분을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제 와이프거든요. 제가 지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경찰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러 갈 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 아내가 돌봐줄 테니까 편히 쉬고 있어요. 회장님이 이러시면서 사모님께 저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회장님은 나가셨거든요. 그 뒤로 또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더라고요. 회장님이 시민경찰을 통해 제 소식을 들어서 저를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아빠 동료였던 변호사들도 시민경찰한테서 제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오신 거예요. 아빠 동료들이니까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죠. 아저씨들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 게 아빠 장례식 날이었잖아요. 그 뒤로 제가 이사 가고 제 번호도 모르셔서 제가 여기에 있는지 몰랐을 텐데요. 제가 이러니까 변호사들이 저를 너무 안쓰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오랜만에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저씨가 이러셨어요. 네 아빠가 시민경찰로 활동한 걸 알고 있었거든. 시민경찰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서 네가 당한 사실들을 전부 다 들었다. 그동안 네가 정말 몹쓸 짓을 당했더라. 아저씨는 그것도 모르고 네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이제부터 법적으로 널 보호해주고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지켜줄게. 변호사가 이러셔서 장례식장에서 연락처라도 줄 걸 그랬다고 안타까워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 아저씨들이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우리는 당연히 계모가 널 데려갔다고 하길래 호적에 올라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계모가 어쨌든 법적으로 아버지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계모가 상속받은 재산을 몰수할 수는 없겠지만 너한테 손을 올린 걸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너네 아빠랑 가까운 친적이 없어서 재산을 계모랑 네가 나눠 갖게 될 텐데 네가 지금 계모 호적에 올라가 있지를 않아서 법적으로 네가 더 유리한 상황일걸? 우리가 재산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이렇게 변호사 아저씨들이랑 회장님의 도움으로 계모가 구박하고 박대한 걸 신고했는데요. 몸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어서 충분히 신고가 가능했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변호사 아저씨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뭘 하지 않아도 고소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동안 병실에 누워 있었는데 회장님이 오신 거예요. 아직 회장님이 낯설어서 경찰들이 불렀던 대로 회장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런 딱딱한 호칭 말고 아저씨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라고 불렀더니 아저씨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저씨가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계모가 일하는 사립유치원을 찾아갔어. 그리고 거기 원장을 불러 계모 이름을 말하면서 그 선생님이 애들을 학대한다는 소문이 있고 신고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 조심하셔라 한마디 하고 와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 아마도 잘렸을 거야.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해주시면서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셨어요. 아저씨가 신고한 건 물론 변호사 아저씨들이 고소한 것 때문에 계모 인생이 피곤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법정을 드나들면서 정신없어 하고 있대요. 나중에 고소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전 그런 가정에 버티고 있을 정도로 생존 본능이 강했던 터라 앞으로 살 곳이 더 걱정됐어요.
저한테 그런 짓을 한 가정으로는 다시 돌아갈 순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디 시설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제 몸이 나아질수록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저씨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저씨가 후견인이 되어줄 테니 일단 우리 집으로 올래? 우리 와이프가 돌봐준 덕분에 사이가 많이 편해져서 다른 시설보다 우리 집이 더 나을 거야.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저씨가 말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위탁 가정인 셈이었죠. 아저씨 말대로 아저씨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사모님이 병원에 있는 저를 엄청 정성껏 돌봐주셔서 안정을 되찾았었어요. 계모의 집보다 그리고 시설보다는 이분들을 따라가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집으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고 정식으로 양녀가 되었어요. 제가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가족들과 적응하면서 지내는 동안 계모를 고소했던 결과가 나왔대요. 계모가 저를 괴롭힌 것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배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계모 등골이 휘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계모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을 그동안 저를 먹여주고 케어해준 새 부모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망가진 부분이 많아서 병원비가 꽤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챙겨주시는 정성이 너무 감사해서 드린 거였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진짜 가족이라는 걸 그분들을 통해 다시 배울 수 있게 됐거든요. 게다가 저희 새 부모님이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셔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피가 전혀 안 섞인 동생, 계모의 새 남편 딸이랑은 계속 연락하고 지냈는데요. 그 동생이 저를 너무 찾아서 계모의 새 남편이 저한테 연락해서 연이 이어진 거예요. 계모의 새 남편이 저를 구박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지원은 해줬어서 악감정이 없는 상태라 차단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동생이랑 연락이 닿아서 유학 가기 전까지 동생을 챙겨줬고 유학 가고 나서도 동생이랑 쭉 연락하고 지냈어요. 그런 식으로 연락하다가 동생한테 듣게 됐는데 이런 근황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언니, 예전에 계모가 잘 다니던 사립 유치원으로 출근을 안 하고 취직 준비를 하길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거든? 근데 그거 언니랑 회장님이라는 언니 새아빠가 잘리게 한 거라며?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돼서 속 시원했어. 동생이 이러면서 너무 신나하더니 저보고 너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버지한테서 옛날에 잘렸을 거라는 추측만 들어서 그 후로 어떻게 된지 몰랐거든요. 어릴 적 트라우마로 그딴 계모년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아서 동생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이제 치료를 받아 많이 좋아졌을 무렵 동생이 희소식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쌤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동생이랑 계속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다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 밥을 먹게 됐는데 동생이 글쎄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있죠. 사실 언니가 유학 가서 적응하고 바쁘게 공부하고 있었고 또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을 못했거든. 나 사실 계모한테 구박당하고 있었어. 동생이 이러길래 계모한테 무슨 짓을 당했냐고 물어봤거든요. 동생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제가 당했을 때보다는 덜했지만 정말 심했어요. 아무리 제가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지만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한탄했죠. 그리고 이전 새아빠이자 동생 아버지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동생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계모랑 같이 살고 있고 새아빠는 계모를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말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동생에게 이대로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동생 아버지에게 말해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죠. 이런 이유로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인사한답시고 동생 아버지와 동생이랑 셋이서 만나는 자리를 만들게 됐어요. 동생이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 아버지한테만 은밀하게 이야기해서 약속을 잡은 다음에 식당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동생 아버지는 식당으로 들어서자마자 계모도 부른 줄 알았는데 왜 아직 안 왔냐?
한 집에 사는데도 요즘 해외 출장 가느라 바빠서 못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선뜻 무슨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길래 제가 거기서 동생에게 이런 식으로 용기를 불어넣었는데요. 네가 지금 모든 걸 말해야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말해버리자. 계모가 너한테 한 짓 전부 다 말씀드려. 제가 이러니까 동생 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 동생이 동생 아버지에게 계모가 괴롭힌 걸 이런 식으로 폭로했어요. 아빠, 사실 나 그동안 새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아빠가 해외 출장 가면 새엄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거든. 처음엔 그냥 엄하게 대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상황이 이상해졌어. 밥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나 혼자 방에 가두고는 나올 생각도 못하게 하는 거야. 밥을 줘도 남은 찬밥이나 상한 음식 주고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말 안 듣는 애한테는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손을 올리기도 했어. 아빠가 준 용돈도 다 뺏어서 자기 맘대로 써버리고 내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넌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왜 이리 말이 많냐고 소리를 질렀어. 동생이 이러니까 동생 아버지가 경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동생은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눈물이 맺힌 채로 말을 이어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새엄마가 자꾸 나보고 넌 아빠한테 필요 없는 애야라고 말하면서 아빠가 날 버리고 싶어서 출장 간 거라고 속였어. 그래서 아빠한테 연락하려고 할 때마다 계모랑 계모 친척들이 내 전화기 뺏고 편지 쓰면 찢어버리는 거야. 동생이 이러면서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동생 아버지가 동생이 그동안 당한 것들 전부를 다 듣고 극대노해서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왜 그동안 그런 일을 겪고 있었는데 내가 귀국했을 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해외에 주로 있고 자주 못 본다고 해도 말은 해야지. 동생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씩씩대는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셨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새엄마 말 믿을까 봐 무서웠어. 새엄마가 늘 그러더라고. 아빠는 나보다 자기 말을 더 믿을 거라고. 그리고 아빠가 해외에 있을 때 난 새엄마 친척 집에 맡겨졌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나한테 심하게 굴었어. 새엄마랑 그 친척들이 다 같이 날 괴롭혔고 아빠한테 연락하려고 하면 다 막아버리는데 어떡해. 동생이 이러면서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때 동생 아버지도 같이 울면서 이랬어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갈 동안 처가 식구들이 널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난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쓰레기 같은 인간일 줄 몰랐다. 미안하다 우리 딸. 동생 아버지가 이렇게 사과하며 동생이랑 동생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동생 아버지가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이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신고해서 죗값 치르게 해줄게.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국립유치원 영양사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다. 동생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계모가 저한테 신고당한 것 때문에 범죄 기록이 남아있어서 유치원 교사 일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립유치원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동생 아버지를 통해 계모의 근황을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공론화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래서 동생 아버지한테 계모가 다니고 있는 국립유치원이 어딘지 알아냈어요. 동생 아버지가 알려주신 유치원 이름으로 검색하니까 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전화를 걸어서 바로 원장쌤을 바꿔달라고 했죠. 마침 전화를 받은 사람이 원장이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거기 영양사로 일하는 분 계시죠? 그분이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제 계모였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문을 연 다음에 계모가 저지른 짓을 전부 다 말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고할 거라서 곧 경찰 조사가 들어갈 거라고 예고했어요. 그니까 거기 유치원 원장이 이렇게 역정을 내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영양사 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영양사 쌤이랑 대화를 해보고 이게 사실이면 당연히 해고시킬 겁니다.
원장이 이런 식으로 너무 황당하다고 하면서 계모랑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계모를 2번이나 잘리게 한 거예요. 거기서 잊지 않고 경찰에 신고까지 확실하게 해뒀는데요. 이렇게 계모를 참교육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저는 저를 입양해준 아저씨, 아니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을 올렸죠. 계모랑 살았던 때가 아직도 문득문득 생각이 들고 끔찍하지만 결국 좋은 가족을 만났고 행복할 일만 남은 거예요. 제가 그 후로도 동생이랑 같이 연락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동생이 그러는데 그 이후로 계모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의 전화를 받아보니까 계모가 이런 하소연을 했대요. 얘, 나랑 같이 잘 살아놓고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니? 내가 엄하게 키우느라 여러 방법을 쓰다가 선을 넘게 된 것 같다. 안 그래도 그저 뉘우치고 있어.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교육업계 쪽으로 아예 취업이 안 된다. 계모가 양심도 없는지 이런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동생이 왜 취업이 안 되는 거냐고 물어봤대요. 그니까 계모가 이런 식으로 답했다는 거 있죠. 너네 언니가 예전에 새아빠랑 같이 신고를 했었어. 내가 그래서 사립유치원에서 잘린 거였거든. 그 뒤로 유치원 교사 일은 못하고 국립유치원 영양사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었던 거야. 게다가 네 언니가 국립유치원에 내가 한 짓을 폭로했고 네가 또 날 신고해서 영양사 자리도 잘리고 말았어. 그래서 이쪽 업계에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보러 오라는 말이 없더라. 영양사로 지원해도 연락이 안 와서 그런데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계모가 이랬다고 하니까 옛날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아버지가 유치원에 찾아가서 전부 다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동생 괴롭히는 계모를 신고하고 고발했으니 교육업계 쪽으로 아예 퇴출당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동생이 이렇게 말해줘서 예상이 거의 확신이 되어버렸죠. 그런 이유로 계모가 결국 계단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전화를 팍 끊어버리고 차단해버렸어. 동생이 이러길래 너무 잘했고 장하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동생이 드디어 계모한테 벗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계모는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는데 동생은 그와 반대로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해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네요. 저도 동생이랑 똑같이 돈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외국에서 성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새 부모님이 덴마크에서 핸드메이드 소품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결합한 사업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덴마크가 또 인테리어 업계가 잘 구축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현지 장인들과 협력해서 한국 특유의 전통적인 공예 기법과 현대적인 디자인에 접목시켜서 독특한 소품들을 제작하고 판매했대요. 아버지가 파는 상품들이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브랜드를 론칭하고 핸드메이드 소품과 홈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도 새 부모님과 함께 국내 작가들과 협력해서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디자인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제품들을 만드는 데 힘썼죠. 이렇게 새 부모님이랑 사업을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올 새 부모님이랑 일하고 같이 살면서 느끼게 된 건데요. 이게 바로 가족이고 가정이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너무 오랜만에 느끼게 돼서 가끔씩 눈물까지 흘릴 정도예요. 새 부모님은 맨날 저만 보면 우려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버지도 항상 저를 위해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어요.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아라. 밥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야지. 병원에는 잘 다니고 있지? 바쁘다고 안 가면 안 된다. 마음속에 난 상처는 골마도 잘 모르니까 늘 들여다보고 그래야 돼. 아버지가 이러시면서 트라우마는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새 부모님이 예전에 당한 일 때문에 트라우마는 있지 않을까 유명한 의사까지 알아봐주고 진료 예약까지 잡아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새 부모님께 괜찮다,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정성껏 효도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새 부모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사업까지 잘 돼서 너무 행복하네요. 그러다 최근에 계모와 있었던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져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계모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일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부로 대한다면 절대 참지 말고 제대로 대처하시길 바랄게요.